야, 남의 집 일인데 내가 왜 돈을 써? 처가 식구들이 알아서 해. 친정엄마가 8시간짜리 췌장수술실에 막 들어가시던 그 새벽, 남편이 낚시터에서 회 한 점을 입에 물고 활짝 웃으며 단톡방에 박지하듯 올린 한 줄이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슬리퍼를 끌고 나와 남의 집 일에 우리 아들을 왜 끌고 가냐며 비웃었고, 시누이는 올케가 또 유난 떤다는 한마디를 보탰죠. 28년 동안 시댁빚 4억과 시어머니 명품, 시누이 카페 보증금까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제 통장으로 떠받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인간들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 칠순 호텔 로비, 100명 하객이 보는 앞에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내 집이라 자랑한 반포 아파트의 진짜 주인 이름이 단 한 장의 등기부등본으로 박제되는 그 통쾌한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새벽 5시였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안방의 정막을 거칠게 깨뜨렸어요. 잠결에 화면을 본 저는 깜빡이는 남동생 서준이라는 이름을 보고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친정 동생이 새벽 5시에 제게 전화를 거는 일은 결혼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동생 이서준의 목소리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췌장에 큰 게 잡혔대. 응급으로 수술 들어가야 한대. 8시간짜리야, 누나. 저는 침대 모서리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야? 강남병원으로 막 옮겼어. 수술 보증금 1,500만 원이래. 보호자 사인도 한 명 더 필요하대.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한쪽 소파에는 이미 챙겨둔 낚시 가방이 떡하니 놓여 있더군요. 그 옆에는 동료들과 1박 2일 약속이 적힌 메모까지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화장실에서 칫솔질을 마치고 나온 남편 박민호가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추스르며 입을 뗐어요. 여보, 친정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췌장수술 8시간이래. 보호자가 둘이 필요해. 같이 병원 가자. 박민호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헛기침을 한번 하고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정이 빡빡해. 휴가 못 써. 친정 식구들이 알아서 해야지. 저는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거실 소파 위에 낚시 가방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제 시선을 따라 잠깐 그쪽을 보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더군요. 그때 휴대전화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큰딸 박지연에게서 카톡이 한 통 도착했어요. 엄마, 외할머니 수술이라면서? 아빠도 같이 가시는 거지? 화면 위에 깜빡이는 그 한 줄이 마치 작은 비명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방 옆방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시어머니 정복순이 분홍색 누비 잠옷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어제 저녁부터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시누이 머리를 비비며 따라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모든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입가에 이미 비웃음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거실 식탁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 며느라. 남의 집 일에 우리 아들을 왜 끌고 가니? 친정 자식들이 알아서 할 일을 가지고. 너희 친정 엄마가 우리 아들 어머니야? 처가 식구 일은 처가가 알아서 하는 거다. 옆에서 시누이가 손톱을 다듬던 줄을 내려놓고 코웃음을 쳤어요. 올케는 친정에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집 분위기를 망친다니까. 오빠, 오늘 약속 있다잖아. 가만 좀 둬. 저는 거실 한복판에 가만히 서서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안부를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 시누이가 친정일에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 적이 있었던가? 머릿속에서 그 28년의 새벽들이 한꺼번에 펼쳐졌어요. 알겠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저는 짧게 그 한마디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또렷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입술은 단단히 깨물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 제 등 뒤로 남편 박민호와 시어머니가 낚시 도시락 메뉴를 농담처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야,
회 또 오면 어머니도 한 접시 갖다 줘야 돼. 며칠 만에 먹는 회야. 엄마, 많이 잡아올 테니까 잔뜩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현관 손잡이를 잡은 채로 잠시 멈춰섰어요. 5년 전 친정아버지 이종호가 폐암 말기로 누워 계실 때 제 손을 꼭 잡고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둥둥 떠올랐습니다. 서윤아, 네가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은 그날 김용호 법무사를 찾아가라. 네 인생 한 번은 내가 바쳐주마. 그때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친정아버지는 이미 그날이 올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응급실 앞에서는 동생 서준이 부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누나, 보증금이... 저는 말없이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카드를 내밀고 1,500만 원을 결제하는데 단 1분이 걸렸어요. 이번 보증금에 들어갈 추가 비용까지 합쳐 3천만 원을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매달 임대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미리 마련해 두신 그 계좌에서 단숨에 빠져나왔어요. 동생은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8년 동안 동생도 누나의 통장 사정을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그저 매형 박민호가 사위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만 막연히 짐작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친정엄마 김순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가느다란 손이 들것 옆으로 살짝 늘어져 있었어요. 그 손을 잠시라도 잡아보고 싶었지만 의료진이 빠르게 어머니를 옮겼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휴대전화가 또 한 번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마지막 양심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라면 자기 장모가 8시간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시각, 단 한마디 위로의 말은 건넬 줄 알지 않을까. 그게 28년 부부 사이에 마지막으로 남은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여보, 지금 어디야? 어머니 수술실 들어가셨어. 보증금 1,500만 원은 내가 일단 막아뒀는데 앞으로 들어갈 입원비랑 수술비가 한참 더 나와. 친정 동생네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야.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가벼운 한숨을 한 번 내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남의 집 일인데 내가 왜 돈을 써? 처가 식구들이 알아서 해.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 계속 전화하지 마.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30초도 지나지 않아 가족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친구들과 회 한 점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회 한 접시 사진과 함께 한 줄이 박혀 있었어요. 남의 집 일인데 내가 왜 돈을 쓰냐? 알아서들 해라. 곧이어 시어머니 정복순의 글이 따라붙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했네. 친정엄마는 친정 자식들이 생기는 거지? 마지막으로 신우의 글이 박혔어요. 옳게 또 유난 떨겠네. 호호. 병원 복도 끝 화장실 안에서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그 메시지들을 한 줄씩 끝까지 읽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더니 짭조름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줄기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입꼬리에는 옅은 미소까지 걸려 있었어요. 친정아버지가 5년 전 임종 직전 남기신 그 한마디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또렷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새벽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8시간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친정엄마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저는 어머니 옆 보호자 침대에 가만히 앉았어요. 침대 옆 작은 등 하나만 켜둔 채로 휴대전화를 열어 결혼 첫 해부터 28년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정리해둔 가계부 폴더를 처음으로 끝까지 살폈습니다. 폴더 안에는 시댁빚 4억의 입금 내역, 시어머니 명품 가방 결제 내역, 시누이 카페 보증금 2억의 송금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폭언 녹취 파일 70여 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파일을 한 폴더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변호사가 손미경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칠순잔치까지 한 달 남았어요. 한 번에 끝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새벽 거실의 낚시 가방이 28년 인내라는 땜의 첫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한 달 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 한복판을 통째로 무너뜨릴 거대한 폭포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친정엄마는 다행히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 경과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오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 그 손이 예전보다 한참 더 야위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옅게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 토요일 점심, 시어머니 정복순에게서 카톡이 한 통 도착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점심에 가족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 너도 시간 빼. 가족 다 모이기로 했으니까라는 그 말 안에 친정엄마의 안부를 묻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병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친정엄마는 그날 막 죽 한 그릇을 겨우 비우신 참이었거든요. 남편 박민호에게 병원에 더 머물고 싶다고 말했지만 박민호는 짧게 한마디만 남기고 통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칠순 얘기한다는데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저는 결국 무거운 몸을 끌고 시댁 단골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룸에 들어서니 시어머니 정복순과 남편 박민호, 신우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정복순이 메뉴판을 탁 덮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막내야, 다음 달 내 칠순 말이다. 이번에 강남에 새로 생긴 그 호텔 그랜드볼룸으로 잡았다. 200명 규모로 할 거야. 인생에 한 번 있는 칠순인데 동네 식당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친정엄마 안부 한마디라도 흘러나올까 잠시 기다렸지만 시어머니 입에서는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신우이 옆에서 새로 찬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빠, 엄마 한복도 이번엔 명품으로 하자. 사진 100년 가는데 싸구려로 입히면 영원히 박제되는 거잖아. 시어머니는 머리에 적어둔 듯 액수를 줄줄이 읊었어요. 호텔, 대관료에 음식값 합쳐서 5천, 답례품은 한 사람당 30만원짜리 한우 세트로 200개니까 6천, 한복이랑 사진이랑 메이크업 합쳐서 1,500, 다 합치면 1억 2,500이다. 며느라, 네 통장에서 빼라. 저는 그 액수를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친정엄마가 췌장수술을 끝내고 회복도 다 못한 그 시점에 시어머니는 본인 칠순 비용 1억 2,500만 원을 며느리 통장에서 빼라고 통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옆에서 신우이가 한 발 더 나섰습니다. 엄마, 내 카페도 인테리어 다시 해야 돼. 이번에 2,500 끼워 넣어줘. 어차피 한 김에 다 하는 게 낫잖아. 저는 무심코 남편 박민호 쪽을 봤어요. 박민호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불판이 고기만 뒤집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닿자 한 번도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시선을 내리깔고는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비우더군요. 그게 28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박민호의 대답이었어요. 엄마 말이 100번 맞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머니께 잘해드려야지.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박민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한술 더 떴어요. 근데 너희 큰애 지원이는 외국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있는 거야? 외국물 먹어봐야 시집이나 잘 가야 끝이지. 여자가 박사학위 따서 뭐하니? 시집가서 시어머니 손에 학위 내미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저는 식탁 밑에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신우이가 그 옆에서 휴대전화를 열어 가족 단톡방을 띄우더군요. 군 복무 중인 아들 박지연이 어제 휴가 나가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와 있었어요. 신우이는 그 사진을 들이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재현이 박씨 핏줄답지 않게 자기 엄마만 닮았다니까. 이마부터 코끝까지 통째로. 시어머니가 그 사진을 쓱 보더니 혀를 한번 찼어요. 그러게 말이다. 박씨 핏줄답지가 않아. 외할머니 닮은 데가 더 많아서 우리 박씨 망신시킬 뻔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28년 동안 시어머니 통장으로 송금된 시댁비 4억에 입금내요.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긁어낸 명품 가방 결제내요. 신우이 카페 보증금 2억의 송금 기록, 신우이 외제차 할부금 명세까지 머릿속으로 한 줄씩 정리했어요. 그리고 28년 동안 제가 입을 다물고 견뎌온 세 가지 이유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큰애 박지원이 미국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작은애 박지원이 군 복무를 끝내고 사람 구실할 때까지, 친정엄마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 때까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시점이 이제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가슴에 쌓아둔 인내라는 댐의 한가운데에서 마지막 한 줄기 균열이 갈라지는 소리가 또렷이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1억 5천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해서 입금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며느라 사람이 도리를 알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책상에 앉아 28년 결혼 생활의 첫 해부터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사위 신혼살림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을 봉투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빼앗듯 들고 가시더니 며칠 만에 시누이 결혼 자금이라며 다 써버리셨어요. 신혼살림은 결국 제가 친정아버지께 따로 부탁드려 다시 마련해야 했습니다. 둘째 박재현을 낳고 한 달이 흐른 때였어요. 산후 우울증이 심해 밥숟가락도 들기 힘들었던 그 한 달 동안 시어머니는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한 달 동안 저에게 하신 말씀은 산모가 누워만 있으니 살림이 엉망이다 가 전부였어요. 5년 전 친정아버지께서 폐암 말기로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친정병원 병실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치셨어요. 그러더니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며 며느리가 친정 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 시아버지가 적적해 하신다.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날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서윤아, 네가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은 그날 김용호 법무사를 찾아가라. 네 인생 한 번은 내가 받쳐주마. 저는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날 밤 친정아버지께서 들숨과 날숨 사이에 어렵게 남기신 말씀이라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겨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28년 동안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매달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돈이 박민호의 부장 월급 덕분인 줄로만 알았지, 그 돈이 사실은 친정아버지께서 생전에 마련해 두신 강남 일대 상가의 임대 수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임대료가 매달 제 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사람도 짐작조차 한 적이 없었던 거죠. 저는 거실 책장에 앉아 28년치 폴더를 처음으로 끝까지 펼쳐봤습니다. 폴더 안에는 결혼 첫 해부터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적어둔 가계부, 시댁비 4억의 입금 내역, 시어머니 명품 결제 내역, 시누이 카페 보증금과 외제차 할부금 송금 기록, 시어머니가 동네 지인들에게 빚 보증을 서달라며 제 이름을 빌려가서 작성한 차용증 사본 11장,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폭언이 그대로 녹음된 음성 파일 72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폴더 전체를 친정 변호사 손미경에게 한 번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입력했어요. 칠순잔치까지 3주 남았어요. 한 번에 끝낼게요. 5년 전 친정아버지께서 김용호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신 봉투, 이제 받으러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손가락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내라는 게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걸 저는 그날 밤 거실 책상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2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은 눈물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마지막 한 방울로 응결되는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시댁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도려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정 변호사 손미경에게서 짧은 답장이 도착했어요. 준비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 김용호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만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정식 룸에서 떨어진 1억 5천이라는 청구서가 시댁이라는 가짜 왕국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그 첫 번째 숫자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생전 10년 가까이 거래해 오신 김용호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대로 한쪽 골목 안에 자리한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친정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저와 함께 이 복도를 걸으시던 그 모습이 한참 전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친정아버지가 김용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사위 박민호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던 그 표정만 또렷이 기억하는 정도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백발의 인자한 인상의 김용호 법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서윤 씨, 어서 오세요. 어머님이 큰 수술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경과는 좀 어떠신지요?
네, 다행히 잘 회복하고 계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인사를 드리고 책상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김영호 법무사는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쪽 금고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금고문이 묵직한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그 안쪽 깊은 칸에서 김영호 법무사는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크기는 A4 한 장 정도, 가장자리가 살짝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어요. 봉투 가운데에는 친정아버지의 글씨로 내 딸 서윤에게 라고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버님께서 임종 직전 저에게 직접 맡기신 봉투입니다. 내 딸이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은 그날 그 아이가 직접 찾아오면 그때 열어주십시오. 그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금고 문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봉투입니다. 저는 김영호 법무사의 말씀을 다 듣고도 한참 동안 그 봉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봉투가 열렸어요.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친정아버지가 폐암 말기에 떨리는 손으로 직접 쓰신 한 장의 손편지였어요. 글자가 군데군데 비뚤어져 있는 그 손글씨를 보는 순간 그때 한 줄 한 줄 종이 위에 글자를 새기시던 친정아버지의 떨리던 손이 그대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에게 이 편지를 네가 직접 받아든 그날이 결국 왔구나. 결혼 첫 해부터 사위 집안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 아버지 두 눈으로 다 보았다. 산후 우울증 깊었던 그 한 달도, 미역국 한 그릇 못 받은 그 서름도,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 사들이며 네 통장 비어가던 그 모든 날도 다 보고 있었다. 너는 늘 친정에 내색 한번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아버지의 눈은 못 속이는 거다. 나는 그동안 너 모르게 강남상가 두 채와 친정 동네에 토지를 따로 신탁으로 묶어두었다. 명의는 너 단독으로 해두었고 매달 임대 수익이 네 계좌로 들어가도록 자동으로 설정해 두었어. 28년 동안 그 돈으로 네가 시댁빚을 메워온 그 자금이 사실은 이 아버지가 너에게 보낸 마지막 사랑이었다. 서윤아, 네 인생 한 번은 이 아버지가 받쳐주마. 김영호 법무사를 믿고 모든 걸 맡겨라. 그리고 절대로 한 번 더 그 집 식구들 앞에서 작아지지 마라. 이 아버지가 끝까지 네 편이다. 저는 그 편지를 끝까지 다 읽고 한참 동안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 줄기, 그리고 또 한 줄기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영호 법무사는 책상 위에 휴지 한 장을 조용히 건네해 주신 뒤 잠시 자리를 비켜주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봉투 안에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탁자산 명세서였어요. 강남 일대 상가 두 채와 친정 동네 토지를 합쳐 시가 4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모두 이서윤 단독 명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세서 한쪽에는 매달 임대 수익이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설정된 계좌 정보까지 단정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박민호의 월급으로 알고 있던 그 돈이 사실은 친정아버지께서 5년 전부터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제게 보내주고 계셨던 마지막 사랑이었던 거예요. 잠시 후 김영호 법무사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세를 가다듬고 김영호 법무사에게 차분히 부탁드렸어요. 법무사님, 한 달 뒤 정확히 시어머니 칠순잔치 당일 정오에 맞춰 이 신탁 자산의 만기를 정식 등기로 이전해 주세요. 그날 그 시각에 맞춰 모든 게 한 번에 떨어지도록요. 김영호 법무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 뒤 그날 정오 정확히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김영호 법무사가 봉투 맨 아래에서 또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잠시 책상 위에 놓으셨어요. 등기부 등본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한 장을 잠깐 들여다본 뒤 김영호 법무사에게 다시 봉투에 봉인해 두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한 장은 칠순잔치 당일 정오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아주세요. 그날 그 시각에 맞춰 시댁에 있는 곳으로 직접 들고 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영호 법무사는 그 등기부 등본을 봉투 안에 다시 봉인해 금고에 넣으셨어요. 그 한 장이 무엇이었는지 시댁 식구들은 결코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한 장이 시댁이라는 가짜 왕국의 마지막 기둥을 통째로 뽑아낼 도끼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편 그 시각 시댁 거실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전복스는 동네 부녀의 지인 5분을 거실로 불러 모아놓고
호텔 그랜드 볼룸 사진을 휴대전화로 띄워가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여보들, 자, 이번 내 칠순 말이야. 강남에 새로 생긴 그 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잡았어. 200명 규모로 한다고 답례품도 한 사람당 30만원짜리 한우 세트야. 우리 며느리가 알아서 다 챙겨주는 거 알지? 옆에 있던 부녀회장이 부러운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유, 정 여사,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 우리 며느리는 친정일에만 정신 팔려서 시어머니 칠순 한번 챙겨주는 게 없어. 시어머니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껏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토리를 아는 애야.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이 없어. 사람이 그래야 시댁에서 사람 노릇하는 거지. 소파 한쪽에서 시누이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큰 소리로 박민호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답례품 한우 세트 200개 결제는 올케 카드로 하면 되고 엄마 한복은 가회동 그 집에서 800짜리로 잡았어. 메이크업이랑 사진은 청담동 그 스튜디오에서 패키지로 1000만원에 했고 내 드레스는 따로 명품으로 빌리는 게 가격이 더 나아서 그것도 올케 카드로 끊을 거야. 박민호는 그 옆에 앉아 본인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실 박민호는 회사 법인카드에서 잠시 손댄 자리 3천만 원을 메우려고 어머니 칠순 부조금으로 들어올 4천만 원을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머릿속에는 그날 자기 어머니의 노후도 아내의 마음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본인 발등에 회사 자리만 메우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댁 세 사람은 한 가지 사실에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 없는 며느리, 시어머니의 어떤 청구서도 입을 다물고 입금해온 며느리, 시누이의 카페 보증금도 외제차도 할부금도 군말 없이 책임져온 며느리, 그 며느리가 이번에도 알아서 입을 다물고 1억 5천을 입금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친정 변호사 손미경의 사무실은 강남대로 큰 빌딩 8층에 있었습니다. 손미경은 단발머리에 안경, 정장이 잘 어울리는 단단한 인상의 변호사였어요. 5년 전 친정 아버지께서 신탁을 설정하실 때 김영호 법무사와 함께 자문을 맡으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손미경의 책상 위에 28년치 폴더를 통째로 펼쳐 놓았어요. 가계부 28권, 시댁비 4억에 입금 내역서 출력분, 시어머니 명품 결제 내역, 시누이 카페 보증금과 외제차 할부금 송금기록, 시어머니가 동네 지인들에게 빚보증을 서달라며 제 이름을 빌려가서 작성한 차용증 사본 11장,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폭언이 그대로 녹음된 음성 파일 72개의 목록까지. 손미경은 자료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훑어보더니 안경을 한번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윤 씨, 자료가 28년치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 자료면 칠순잔치 당일 한 번에 끝낼 수 있겠어요. 손미경은 흰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펼치고 펜으로 네 줄을 그어가며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단계, 돈줄 차단. 칠순잔치 일주일 전 새벽에 모든 자동이체와 카드, 자금줄을 한 번에 끊습니다. 2단계, 정체 폭로. 잔치 당일 정오에 맞춰 호텔 로비에서 시댁이 30년 동안 자기들 명의로 알고 있던 그 자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공개합니다. 3단계, 법적 압박. 잔치 직후 시어머니의 사채와 갯돈 사기, 시누이 카페 매출 가장, 남편의 회사 횡령 자료까지 한꺼번에 신고 들어갑니다. 4단계, 사회적 매장. 동네 부녀회 4단계, 사회적 매장. 동네 부녀회와 시누이 SNS, 남편 회사 동료들에게 모든 진실이 동시에 퍼지도록 정확히 설계합니다. 저는 그 4단계 계획서를 한 줄 한 줄 끝까지 읽었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손미경이 펜을 건넸어요. 저는 계획서 맨 아래 서명란에 천천히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서윤. 세 글자가 종이 위에 한 획씩 정확히 새겨지는 그 순간, 저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단단한 기분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손미경 사무실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28년 동안 시댁이라는 우물 안에서 작아지기만 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작아진 줄 알았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시댁이라는 우물 자체를 통째로 들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4단계 계획서 위에 제 이름을 서명한 그 순간이 시댁이라는 30년 가짜 왕국의 멸망 일정표가 정확히 박혀버린 그 첫 번째 도장이었습니다. 칠순잔치를 일주일 앞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 위에 노트북 한 대와 휴대전화 2대, 그리고 친정 변호사 손미경이 며칠 전 보내준 1단계 실행 체크리스트 한 장을 정확히 일렬로 놓아두었어요. 시계는 새벽 5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 박민호의 낮은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옆방에서는 시어머니 전복순이 며칠째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며 내는 깊은 숨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한가운데에 인터넷 뱅킹을 띄웠어요. 새벽 6시 정각이 화면 한쪽에 떴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시댁 식구들 명의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 12건을 한 줄씩 차례로 클릭했어요. 시어머니 휴대전화 요금, 시어머니 백화점 멤버십 정기결제, 시어머니 안마의자 할부, 시누이 카페 임대료, 시누이 외제차 할부, 시누이 헬스장 패키지, 박민호 골프장 회원권 유지비, 시어머니 노인 의료보험 추가 보험료, 시누이 명품 가방 카드 할부, 시어머니 동네 미용실 정기결제, 시누이 피부과 시술 패키지,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은 시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가져간 28년간의 동네 갯돈 자동이체였습니다. 해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 위로 처리 완료라는 글자가 한 줄씩 박혀 들어갔어요. 그 글자가 한 줄씩 떨어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28년 동안 단단히 막혀있던 어떤 뚝이 한 칸씩 한 칸씩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12번째 해지 처리가 끝났을 때 시계는 정확히 새벽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신용카드 회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어요. 박민호의 신용카드 보증인 명의를 해지하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마음대로 긁어 쓰던 가족카드의 한도는 그 자리에서 빵원으로 조정했어요. 시누이가 명품 사들이며 신나게 쓰던 추가카드는 그날부로 정지로 처리됐습니다. 상담원이 마지막에 친절하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고객님, 모든 변경사항이 전산에 정확히 반영됐습니다. 변경 전 상태로 되돌리시려면 본인 인증과 함께 별도 절차가 필요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통화를 끊고 노트북 화면을 다시 띄웠어요. 시계는 어느새 아침 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누이 카페 임대료 자동이체 화면과 보증금 잔액 입금 화면을 동시에 열어두었어요. 양쪽 모두 제 이름으로 보증인이 잡혀있던 항목들이었습니다. 클릭 한 번에 두 항목이 동시에 멈췄어요. 시누이 카페는 그날 아침 9시 정각부로 임대료가 끊겼고 보증금에 끼워두던 매달 100만원씩의 추가 입금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시댁이 30년간 자기들 명의로 알고 자랑해온 반포 아파트였어요. 저는 손미경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도 내용 증명, 칠순잔치 당일 정오에 도착하도록 예약 발송으로 걸어주세요. 손미경에게서 답이 곧바로 도착했어요. 네, 시한폭탄 정확히 그날 정오에 터지도록 세팅 끝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가 한참 동안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옆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깊은 숨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인생이 이미 시한폭탄 위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 오후 저는 칠순잔치가 열릴 강남 호텔 그랜드 볼룸 예약 담당 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정복순 칠순잔치 예약권으로 전화드렸습니다. 결제 예약자 정정 부탁드릴게요. 결제자 명의를 이서연에게서 박민호 명의로 전부 변경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변경 사유는요? 본인이 어머니 칠순을 직접 책임지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제일은 잔치 당일 오전 11시까지 박민호 고객님 본인 카드로 직접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잔치 비용은 5천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오전 11시 박민호가 호텔 그랜드 볼룸 앞에서 5천만 원짜리 카드를 내밀고도 결제가 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모습이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에서 옷가방 하나를 꺼내 일주일치 짐을 차분히 챙겨 넣었어요. 박민호 책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겨두었습니다.
친구 어머님 장례식 다녀올게. 며칠 안 들어와. 회사 식사는 알아서 챙겨 먹어. 남편이 보면 한번 흘끗 보고 곧 잊어버릴 정도의 무미건조한 메모였어요. 사실 박민호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시댁 가족 단톡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이서연님이 나가셨습니다. 라는 글자가 단톡방 위에 단정하게 박혀 들어갔습니다. 2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댁 식구들의 갑질과 비웃음이 도배되던 그 방에서 제가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휴대전화 매장에 들러 번호도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기존 번호는 친정 변호사 손미경 사무실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정해 두었어요. 이제 시댁 식구 중 누구도 저에게 직접 연결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 근처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곧장 병실로 향했어요. 친정 엄마 김순자는 그날 처음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감싸주셨어요. 서윤아, 내 엄마 28년 동안 네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엄마가 다 안다. 네가 한 번도 친정에 말 안 한 거 다 안다. 우리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다 아셨고 엄마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 미안하다 우리 딸.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걱정 말고 너 좋을 대로 살아라.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남기신 그거 마음껏 써라. 우리 딸 인생도 한 번은 너를 위해 살아야지. 옆에서 친정 남동생 이서준이 어머니의 손등 위에 본인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누나, 이번엔 우리가 누나 편이야. 친정 식구는 누나 뒤에 있어. 매형이고 시어머니고 누가 뭐라고 떠들든 누나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 다 누나가 어떻게 해도 누나가 오라. 저는 그제야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28년 동안 친정 가족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짐이 그날 밤 친정 엄마와 동생 앞에서 한 칸씩 한 칸씩 내려놓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제 휴대전화에 영상통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미국 보스턴의 큰딸 박지원이었습니다. 화면 속 지원이의 얼굴은 단단했어요. 엄마, 나 다 알아. 뭘 다 안다는 거야? 외할머니가 수술날 새벽에 아빠가 어디 갔는지, 단톡방에 올린 회 사진도 다 봤어. 친구들이랑 회 떠먹으면서 외할머니 수술비는 한 푼도 못 준다고 한 그 메시지까지 다 봤어. 박지원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박아 넣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면 난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빠가 어떻게 나오든 할머니가 어떻게 떠들든 고모가 무슨 SNS를 올리든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안 흔들려. 그동안 엄마가 우리 키우려고 28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다 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화면 속 딸을 바라봤어요. 단단한 그 눈빛이 친정아버지의 임종 직전 눈빛과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정복순이 휴대전화를 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동네 미용실 사장에게서 정기 결제가 끊겼다는 전화가 왔고 안마의자 회사에서도 할부금 미남이라는 안내 전화가 왔습니다. 갯돈 입금이 멈췄다는 동네 부녀회장의 전화까지 동시에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든 전화에 천연덕스럽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 며느리가 자동이체로 돌려두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도 며느리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약간의 불안을 느꼈지만 곧 거실 소파에 다시 앉으며 옆에 있던 박민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네 안사람이 친구 장례식 다녀온다고 했지?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다. 잔치 비용은 그 애가 알아서 다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박민호도 어머니의 한마디에 마음을 놓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우이가 그 옆에서 한가하게 SNS에 올릴 명품 드레스 사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순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 머리 위에 이미 시한폭탄이 정확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한폭탄을 누른 사람이 28년 동안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 없는 며느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새벽 6시에 12번째 해지 버튼이 시댁이라는 가짜 왕국 위에 정확히 7일짜리 카운트다운을 켜버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그랜드 볼룸 맞은편에 자리한 작은 카페 통유리 자리에 친정 변호사 손미경과 함께 마주 앉아 있었어요. 손목시계는 정확히 오전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미경 앞에는 커피 한 잔과 노트북 한 대, 그리고 김용호 법무사가 새벽에 직접 들고 온 그 갈색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통유리 너머로 호텔 정문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남편 박민호가 정장 차림에 시어머니 정복순을 모시고 호텔 그랜드 볼룸 입구로 들어서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명품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동네 부녀회 지인들 앞에서 으스대듯 어깨를 들어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가 명품 드레스 차림으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미경이 옆에서 짧게 한마디를 건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5분 뒤 호텔 결제부터 막힙니다. 오전 11시 정각, 박민호가 호텔 그랜드 볼룸 결제 카운터에 카드를 내밀었어요. 호텔 결제 담당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긁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결제 예약자가 박민호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본인 카드로 직접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박민호는 잠시 어리둥절한 얼굴로 직원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본인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그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다시 긁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한도가 빵원으로 잡혀 있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그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이 통유리 너머로도 또렷이 보였어요. 등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흐르는 게 옆에서 봐도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박민호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랜드 볼룸 안쪽에서 부녀회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다 황급히 카운터로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 카드를 결제기에 내밀자 직원이 또 한 번 카드를 긁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도 한도가 빵원으로 잡혀있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모자가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동시에 얼어붙는 그 순간이 통유리 너머로 천천히 펼쳐졌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저는 28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어떤 쇠못 하나가 그 순간 천천히 뽑혀 나오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그랜드 볼룸 옆 잔치상 앞에서 명품 한복을 차려입은 시누이가 휴대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시누이 카페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통유리 건너로도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임대료 2달치 미납이라고 임대인이 셔터를 강제로 내렸어요.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도 들어왔고요. 카페에 손님들이 있는데 그냥 다 쫓겨났어요. 시누이의 얼굴이 그 순간 새빨갛게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은 어머니 칠순이라 잔치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발만 동동 구르며 호텔 로비 한복판을 빙빙 돌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호텔 화장실 안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복순의 휴대전화에 동네 지인 5명에게서 연거푸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지인은 갯돈 800만 원을 당장 갚으라는 도촉이었고, 두 번째 지인은 빌려준 사채 1000만 원을 이번 주 안에 갚으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동네 부녀회 회비, 다섯 번째는 시어머니가 본인 이름으로 보증을 서달라며 며느리 이름을 빌려와서 작성한 차용증의 채권자에게서 온 마지막 통보 전화였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 칸막이 안쪽 변기에 무릎이 꿇린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한복이 변기 옆으로 흘러내리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 시각 그랜드 볼룸 안쪽에서는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답례품 박스 200개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어요. 한 직원이 안내 데스크에 서서 도착한 하객들에게 결제 문자로 행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새기 시작했어요. 정복순 댁이 부도 났다더라. 며느리 명의로 돌려막던 게 다 들통난 거 아니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며느리 통장으로 자기 살림 다 굴렸다더니 사람 도리가 어디 그래. 오늘 칠순잔치 결국 못하겠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어머니의 친구들 표정이 한 명 한 명 일그러져 가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쌓아온 사모님 행세가 그날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30분 만에 풍선처럼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오 12시 정각이었어요. 호텔 정문 앞에 등기우편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이 들고 온 두꺼운 봉투의 발신에는 친정 변호사 손미경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수신인은 정복순. 봉투에 굵게 밝혀있는 글자는 명도 내용 증명이라는 5글자였습니다. 봉투에 굵게 박혀있는 글자는 명도 내용 증명이라는 6글자였습니다. 호텔 로비 안쪽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동네 지인 한 분이 그 봉투를 직접 받아들었어요. 그러더니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그랬는지 봉투를 호텔 로비 안 한복판까지 그대로 들고 와 시어머니 정복순 앞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정여사, 이거 댁으로 가는 등기인데 우리가 받아왔어. 명도 어쩌고 저쩌고라는데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어 내용물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하는 것이 통유리 너머로도 또렷이 보였습니다. 명도 내용 증명. 그 종이 한 장의 내용은 정확히 이랬어요. 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이서윤이며 정복순을 비롯한 가족 일가는 본 부동산에 대한 거주 권한이 없으므로 60일 이내 전 가구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든 채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곧장 며느리 이서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며느리는 받지를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끝내 무너지듯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으려는 찰나 5번째 통화가 마침내 연결됐어요. 저는 통유리 안쪽 자리에서 그 모든 광경을 끝까지 지켜본 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라, 며느라, 이게 무슨 일이냐? 명도가 어쩌고 저쩌고 종이가 왔어. 며느라, 빨리 와줘. 호텔이고 카드고 다 막혔다. 동네에서 돈 갚으라고 난리고. 며느라, 우리 며느라. 저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만 답했어요. 누구시죠? 전화 잘못 거셨어요? 뚝. 저는 그 짧은 한마디를 끝내자마자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잇기도 전에 그대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미경이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미경의 손에는 김용호 법무사가 새벽에 봉인해 들고 온 그 갈색 봉투 안에 마지막 한 장, 반포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한 장 들려 있었습니다. 손미경은 카페 문을 열고 호텔 로비를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단발머리에 안경, 단단한 정장 차림에 손미경이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시어머니 정복순 앞에 정확히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복순 여사님, 친정변호사 손미경입니다. 이서윤 의뢰인을 대신해 한 가지 사실을 정정해 드리러 왔습니다. 손미경은 그 등기부등본 한 장을 시어머니 앞 테이블 위에 천천히 펼쳐 놓았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호텔 로비를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시선이 그 종이 한 장에 모였습니다. 손미경의 목소리는 호텔 로비에 또렷이 울려 퍼졌어요. 정복순 여사님이 30년 동안 본인 명의의 집이라 자랑해 오신 반포 아파트는 사실 결혼 첫 해에 며느리 이서윤의 친정아버지 이정호 선생님께서 매입하셔서 며느리 이름으로 등기해 주신 집입니다. 5년 전 아버님 작고 직후 신탁을 통해 며느리 이서윤 단독 명의로 정식 이전됐고요. 정복순 여사를 비롯해 시댁 일가가 30년 동안 그 집에 거주하실 수 있었던 건 친정아버지께서 사위 집안을 위해 무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 때문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전체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척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도착해 있던 100명의 하객 앞에서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자랑해온 가짜 명문가의 마지막 기둥이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풍선처럼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호텔 결제 카운터 옆에서 두 다리에 힘이 풀린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신우이는 명품 드레스 차림으로 호텔 로비 한복판에 굳어선 채 손에 든 휴대전화도 더 이상 들지 못하고 멍하니 등기부등본만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종이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다 마침내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통유리 안쪽에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28년 동안 단단히 막혀있던 어떤 뚝이 그 순간 마지막 한 조각까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체중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그 감각이 발끝부터 가슴 한가운데까지 시원하게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을 찾는 데는 28년이 걸리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그날 호텔 맞은편 카페 통유리 자리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오 12시에 등기부등본 한 장이 시댁이라는 30년 가짜 왕국을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단숨에 무너뜨린 그 마지막 한 장이었습니다. 다만 시댁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슬며시 차오르고 있었어요.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호텔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친정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 앞으로 시댁이 보낸 변호사 2명이 찾아왔어요. 그 뒤에는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 정복순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한복을 벗어놓고 평소엔 절대 입지 않으시던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바뀌어 계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무슨 결사항전이라도 하러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친정 변호사 손미경과 함께 병원 1층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키 작고 다부진 인상의 시댁 측 변호사가 손미경에게 서류봉투를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 의뢰인 측 변호인 박상철입니다. 며느님, 즉 재산분할 청구를 정식으로 통보하러 왔습니다. 반포 아파트는 결혼 후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즉시 가압류 신청 들어갈 거고 박민호 의뢰인의 기여분 50%를 청구합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한술 더 뜨셨어요. 며느라, 너 28년 동안 그 집에서 시집살이 한 게 어디로 가니? 내 아들이 그동안 받은 월급으로 그 집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다 냈어. 그건 어쩔 거야. 내 아들 기여분 받아갈 거다. 손미경은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차분히 펼쳤습니다. 그러더니 두툼한 등기 이력 출력본을 한 장 한 장 박상철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어요. 박상철 변호사님, 그 반포 아파트는 결혼 첫 해에 친정아버지 이정호 선생님께서 본인 단독 명의로 매입하신 부동산입니다. 28년 동안 친정아버지 명의로 유지됐고 5년 전 작고하시면서 신탁을 통해 며느리 이성윤 단독 명의로 정식 이전됐어요. 명의 이전 사유는 상속이고 박민호 의뢰인의 자금 출연 기록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박상철 변호사의 얼굴이 그 순간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손미경이 두 번째 출력본 묶음을 변호사 앞에 펼쳐놓았어요. 거기엔 28년 동안 친정아버지께서 매달 자동이체로 직접 성금에 처리하신 반포 아파트 유지비, 관리비, 재산세 일체가 한 줄도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상철 변호사는 그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짧은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 쪽을 바라봤어요. 의뢰인 어머님, 이건 가압류 자체가 어려운 사안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종이처럼 새하얗게 변하셨어요. 결국 시댁 측 변호인 2명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대로 병원 로비를 나가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시누이가 SNS 새 계정에서 동시에 도배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동네 카페 게시판, 부녀의 단체 채팅방, 시누이 본인 인스타그램 사진 계정, 세 곳에 똑같이 박혀 들어간 글은 정확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잘 만나 명품 휘감고 살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을 호텔에서 망쳐놓았다. 친정 돈 자랑하다 시댁을 길거리에 내앉혔다. 천하의 불효녀에 인성 파탄 며느리라는 식의 글이 동네 곳곳에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누이 편을 드는 댓글이 몇 개 올라왔지만 이내 분위기가 급격히 뒤집혔습니다. 어제 호텔 잔치에 다녀온 부녀 회원들이 댓글로 등기부등본 폭로 사실을 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30년 사기였다는 사실이 이미 동네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박민호대로 또 다른 작전을 펴고 있었어요. 박민호는 본인 회사 동료들에게 아내가 외도 중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다는 거짓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날 오전 박민호 회사 동료 5명이 친정엄마 병원 1층 로비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둘러싸고 박민호 부장한테 사과하라는 식의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어요. 손미경이 그 자리에서
박민호 회사 동료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을 휴대전화로 정확히 촬영했습니다.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정황을 회사 측에 별도로 통보드리겠습니다. 5분 다 이름과 직급 확인해 두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그 한마디에 황급히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입원실 앞까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원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들어오시더니 친정엄마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돈, 내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어. 그 며느리한테 잘 좀 얘기해줘. 우리 한 번만 살려줘. 울며 불며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그 모습이 어제 호텔 로비에서 본 그 시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침대에서 가만히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다가 짧게 한마디만 던지셨어요. 내 딸 28년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사돈도 알면 그렇게 못하시지요. 시어머니가 그 한마디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입원실 문 앞에 서 있던 친정 남동생 이서준에게 손가락을 들이대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이놈의 새끼야, 너희 누나가 우리 집안 망친 거 알지? 너희 친정 식구들이 다 합세해서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야, 천한 것들. 이런 천한 친정 식구들 둔 며느리를 28년이나 며느리로 데리고 있은 게 내 잘못이야. 조금 전 무릎 꿇고 울던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그 모습. 그 한 사람 안에 두 얼굴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저는 너무도 뚜렷이 봤습니다. 이서준은 잠시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욕설하는 모든 장면이 영상으로 차분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시댁의 마지막 발악은 자녀들에게까지 뻗쳐왔습니다. 보스턴 큰딸 박지연에게 시어머니의 카톡이 한 통 도착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가족을 버렸다. 외할머니 수술비도 그 남자한테 쏟아부었다는 거짓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군 복무 중인 아들 박지연의 휴대전화에도 신우이 정미연의 카톡이 떴어요. 엄마가 정신 이상으로 정신과 입원해야 할 정도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지원은 그 카톡을 받자마자 시댁 가족 단톡방에 한 줄을 올렸어요. 그것도 가족 모두가 모인 단톡방에 정확히 박혀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수술날 새벽에 아빠가 어디 갔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단톡방에 회 사진까지 박제되어 있는데 그게 외도 가족 버린 엄마 탓이에요? 한 번만 더 거짓 카톡 보내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박재현 역시 본인 카톡으로 신우에게 한 줄 답을 보냈어요. 고모, 엄마 정신 멀쩡해요. 정신 이상한 거는 외할머니 수술날 낚시 간 우리 아빠 같은데요. 다시는 이런 카톡 보내지 마세요. 시댁 세 사람은 자녀들에게서 동시에 정면 거절을 당했어요. 박지원과 박재현의 한 줄씩이 28년 동안 시댁이 자녀들에게 흘려온 가짜 신화를 한 번에 갈갈이 찢어놓는 셈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신우이가 친정엄마가 30년 다니신 동네 성당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성당 식구들 앞에서 신우이는 큰 소리로 친정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을 호텔에서 망쳐놓고 시댁을 길거리에 내앉힌 천하의 불효녀라는 식의 폭언이 성당 마당에 그대로 울려 퍼졌어요. 성당 사무실 안에 있던 친정 남동생 이서준이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서준은 신우이 앞에 정확히 멈춰서서 휴대전화로 그 모든 광경을 영상으로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녹화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정식 고소합니다. 이서준은 그 자리에서 곧장 휴대전화로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했어요. 신우이가 그 자리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성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친정 남동생이 그날 처음으로 눈앞편에 서서 단단히 칼을 빼는 모습이었어요. 사방에서 동시다발로 밀려오는 그 모든 공격에 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손미경 앞에서 잠시 흔들렸어요. 친정엄마가 회복 중인 그 시점에 시댁이 친정엄마 병실 앞까지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자녀들에게까지 거짓 카톡을 흘리는 그 모든 광경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미경 변호사님, 친정엄마랑 자녀들 동시에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손미경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책상 위에 봉투 3통을 천천히 펼쳐 놓았어요. 첫 번째 봉투에는 시어머니 정복순의 사체 차용증 7장, 갯돈 사기 정황 자료, 동네 지인 빚, 보증 차용증 11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신우이 정미영 카페의 매출 가장 자료,
카드 매출 누락 정황, 본인 명의 차명 거래 내역, 사채 빚 5천만원 차용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봉투에는 박민호 회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내역 3천만원, 거래처 리베이트 정황 1억 5천만원, 회사 돈 일시 유용 자리를 메꾸려던 이번 칠순 부조금 계산 메모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미경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서윤 씨, 이미 일주일 전에 다 준비해둔 자료들이에요. 첫 번째 봉투는 관할 경찰서, 두 번째는 국세청, 세 번째는 박민호 의뢰인 회사 감사팀, 익명 제보로 동시에 보낼 수 있어요. 결정만 해주세요. 저는 그 세 봉투의 봉투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28년 동안 단단히 막혀있던 마지막 한 줄기 미련이 그 순간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친정 엄마도 자녀들도 친정 남동생도 이미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시댁이 어떤 발악을 다 펴든 그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펜을 들어 첫 번째 봉투 봉인란에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이서윤. 두 번째 봉투 봉인란에도 똑같이 서명했어요. 세 번째 봉투 봉인란에도 마지막으로 한 획씩 정확히 서명을 마쳤습니다. 세 번의 서명이 끝나는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서 2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묵직한 단단함이 발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랑이 정말로 단단해지는 순간은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니더라고요. 칼을 휘둘러야 할 그 마지막 미련까지 내려놓는 그 순간이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손미경 사무실에서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 통의 봉투 위에 제 이름이 세 번 박혀 들어가던 그 순간이 시댁 세 사람의 인생이 정확히 세 갈래로 갈려져 나가던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잔치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세 통의 봉투가 정확히 같은 날 오전 9시에 동시 발송됐어요. 첫 번째 봉투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로, 두 번째 봉투는 강남 세무서 조사과로, 세 번째 봉투는 박민호 회사 감사팀 앞으로 익명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손미경은 그 세 통의 봉투가 우체국 창구를 정확히 같은 시각에 떠나는 모습을 휴대전화 영상으로 차분히 기록해 두었어요. 발송 영수증 3장은 친정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 캐비닛 안에 차곡차곡 보관됐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이었어요. 박민호 회사 감사팀에서 박민호 부장의 휴대전화로 호출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익명 제보로 접수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내역과 거래처 리베이트 정황, 그리고 회사 돈 3천만 원 일시 유용 자리를 칠순 보조금으로 메우려던 정황 메모까지 모두 감사팀 책상 위에 펼쳐졌어요. 박민호는 그 자리에서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고 사흘 뒤 권고사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박민호가 회사에서 쫓겨난 그날 저녁 강남 세무서에서는 정식 세무조사 통보를 보냈어요. 카드 매출 누락과 매출 가장 정황 1억 원이 그대로 드러났고 임대인은 그 자리에서 명도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카페는 그렇게 셔터가 영구히 내려졌어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 정복순의 휴대전화에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출석 요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네 지인 5명에게서 빌린 갯돈과 사채 채권자들이 일제히 사기 혐의로 정식 고소를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본인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과 며느리 이름을 빌려 작성한 차용증 11장이 한꺼번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동네 지인들 앞에서 더 이상 호기를 부릴 수 없게 되셨어요. 부녀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평생 자랑하시던 부녀회 회장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네 미용실 사장도 안마의자 회사도 백화점 멤버십 담당자도 모두 시어머니의 출입을 사절했어요. 같은 날 신우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SNS 사모님 계정에는 강남 세무서 명품 압류 사진이 한 장 한 장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12개, 외제차 1대, 명품 시계 5개, 그 사진이 동네 카페 게시판에 그대로 공유됐고 신우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사모님 행세는 그렇게 단 한 주 만에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저는 같은 날 손미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반포 아파트 시세대로 매물로 내놔주세요. 시댁 식구들 60일 안에 짐 빼게요. 손미경은 그날 오후 즉시 반포 아파트를 시세 30억에 매물로 내놓았어요.
강남 아파트 25평 아파트라 매수 문의가 그날 저녁부터 쏟아져 들어왔고 사흘 만에 매수자가 정해졌습니다. 명도 소송 따위는 필요 없었어요. 시댁 세 식구는 매수자의 입주 일정에 맞춰 그날로 짐을 싸야 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안마 의자도, 외제차도 이미 압류됐거나 매각된 뒤였어요. 시댁 세 식구가 마지막으로 짐을 싸 들어간 곳은 서울 외곽 변두리의 보증금 500만원짜리 임대 단칸방이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시댁의 모든 가짜 왕국은 그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친정 변호사 손미경 사무실 앞 길바닥이었어요. 시어머니 정복순과 시누이 정미연이 변두리 단칸방에서 직접 사무실 앞까지 찾아와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에는 회사에서 영구 매장된 박민호가 정장도 입지 못한 채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친정 변호사 손미경, 그리고 보스턴에서 막 한국으로 돌아온 큰딸 박지원과 함께 사무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시댁 세 사람은 정면으로 마주선 그 순간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 앞에서 단단하게 서본 적이 없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그들 위에 정확히 서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며느라, 며느라, 한 번만 살려줘. 우리가 다 잘못했다. 28년 동안 너한테 한 말도 다 미안하다. 며느라, 우리 며느라 한 번만 살려줘. 단칸방에서도 우리 못 살아. 시누이 역시 평소 명품 드레스 자랑하던 그 입으로 길바닥에서 흙을 묻혀가며 매달렸어요. 옳게 내가 잘못했어. 카페도 SNS도 다 끝났어.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박민호가 그 옆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회사 잘려서 인생 끝났어. 28년 부부였잖아. 저는 28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들을 그 길바닥에서 단 한꺼번에 듣고 있었어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도리를 알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도리를 알아본 척하는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손미경에게서 USB 한 개를 건네받았어요. 28년치 가계부 사본과 폭언 녹취 파일 72개, 그리고 시댁으로 흘러간 입출금 내역서, 출력본이 한 폴더로 정리된 USB였습니다. 저는 그 USB를 시어머니 앞 길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이게 28년이에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28년 동안 하신 그 모든 말, 가계부에 적혀있는 그 모든 입출금, 차용증에 빌려가신 모든 이름 다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다시 도리를 따져보세요. 시어머니가 그 USB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러나 USB 안을 들여다볼 자신이 없으셨던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길바닥에 머리를 박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손미경에게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건네받았어요. 그 봉투를 박민호 앞에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이혼 합의서랑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28년치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예요. 28년 동안 시댁이 제 통장에서 가져간 빚 보증, 생활비, 명품 결제, 카페 보증금까지 다 합쳐서 8억 3천 정도 나옵니다. 28년치 부당이득이에요. 위자료까지 합치면 12억 정도 될 거예요. 박민호의 얼굴이 그 순간 새하얗게 변하더군요. 여보, 그건 너무 가혹해. 우리 28년이잖아. 저는 박민호의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가혹한 거는 28년 동안 친정엄마 수술날 낚시 가서 회사 짐 박제해놓고 남의 집 일에 왜 돈을 쓰냐고 한 그쪽이지. 그게 어떻게 저예요? 도장 찍어주세요. 안 찍으시면 8억 3천 그대로 청구해서 받을 거예요. 찍으시면 위자료만 3억 받고 끝낼게요. 박민호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내 들었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박민호 손을 붙잡고 울며 불며 말렸지만 박민호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합의서 위에 도장을 정확히 박았습니다. 박민호. 세 글자가 합의서 위에 검정 잉크로 박혀 들어가는 그 순간 28년 결혼 생활이 단 세 글자로 마무리됐어요. 옆에 서 있던 큰딸 박지원이 그제야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지원의 손에는 하얀 봉투 2통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고모, 아빠, 저는 보스턴에서 마지막 학기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동생 재현이도 다음 달 제대해요. 저희 두 사람 명의로 시댁과의 관계 단절 통지서를 오늘 정식으로 발송합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 누구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동생도 같은 생각이에요. 박지원이
그 봉투 2통을 시어머니 앞 길바닥에 차분히 내려놓았어요. 오늘부로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가 아닙니다. 이건 엄마 결정이 아니라 저희 자식들 결정이에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길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시누이가 옆에서 박지원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박지원은 그 손을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댁 세 사람을 한 명 한 명 정확히 마주봤어요. 오늘부로 시댁과의 모든 관계를 정식으로 끝냅니다. 어머니, 아가씨, 그리고 박민호.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올케로, 아내로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 자리에 서서 말씀드려요. 앞으로 저희 친정엄마 병원 근처에는 단 한 발자국도 오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단 한 통의 카톡도 보내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어기시면 그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8억 3천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박민호, 정복순, 정미연. 세 사람의 이름이 그날 제 입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손미경과 박지원 옆에 서서 사무실 빌딩을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댁 세 식구의 통곡 소리가 길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이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빌딩 앞에는 친정 남동생 이서준이 차에 시동을 켜둔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친정엄마 김순자가 담요를 두르고 앉아 계셨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차에 오르자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는 친정 본가를 향해 천천히 출발했어요. 여러분, 28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단 하루의 단호한 선언으로 정리되더군요. 칼은 한 번에 단 한 번만 휘두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그날 친정 변호사 사무실 빌딩 앞 길바닥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길바닥에서 마지막으로 떨어진 박민호의 도장 자국이 28년 가짜 결혼 생활의 마지막 마침표이자 제 인생의 진짜 첫 문장이 시작되던 그 출발선이었습니다. 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친정 동네 한적한 골목에는 작은 카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간판에 단정한 글씨로 적힌 가게의 이름은 정호당입니다. 친정아버지 이종호의 이름을 딴 가게예요. 5년 전 친정아버지께서 임종 직전 제게 남기신 마지막 선물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이면 친정엄마 김순자와 제가 함께 가게 문을 열어요. 어머니는 수술 후 한 해가 지난 즈음부터 거의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췌장 수술 자국이 아직도 어머니 옆구리에 길게 남아있긴 하지만 그 자국이 이제는 우리 모녀의 가장 든든한 훈장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매일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 단골 손님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어머니 옆에 둘러앉아 커피 한 잔에 옛 이야기를 1시간씩 풀어놓으세요. 어머니는 그분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가끔은 제가 부친 미니호떡을 한 개씩 나눠드리기도 하셨어요. 가게 안쪽 창가 자리에는 큰딸 박지원이 작은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지원은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이제 서울 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박지원의 대학원 후배 5명이 카페로 모여 책 한 권씩을 들고 와 토론을 했어요. 군 제대 후 복학한 아들 박지현은 주말마다 카페로 들러 제 일을 도왔습니다. 박지현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카페 아르바이트 일이 본업이 되어갈 정도였어요. 박지현이 카페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을 때면 동네 어머님들이 사장님네 아들이 그렇게 점잖고 반듯하다고 칭찬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친정 남동생 이서준은 카페 운영에 합류해 친정 엄마의 노후를 함께 책임지고 있어요. 이서준의 인쇄소가 카페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점심마다 카페로 와 어머니를 살피고 다시 인쇄소로 돌아갑니다. 매형이 28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사이 같은 마음을 친정 남동생이 동생 자리에서 다 채워주고 있는 셈이에요. 친정 변호사 손미경과 변호사 김용호는 어느새 제 인생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로 들러 커피 한 잔씩을 마시며 안부를 묻고 가시곤 해요. 손미경은 단발머리에 안경 차림 그대로, 김용호 법무사는 백발의 인자한 인생 그대로. 두 분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3년 전 그 호텔 로비와 친정 변호사 사무실 앞 길바닥의 새삼 떠올라요. 친정 아버지께서 남기신 강남 일대 상가 2채와 친정 동네 토지는 여전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내고 있어요. 매달 일정한 임대료가 자동 입금되고 있고 저는 그 수익의 한 부분을 따로 떼어 두었습니다.
저처럼 시댁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있는 한부모 가정 며느리들을 위한 작은 후원 기금이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그 기금에서 5가정의 한 달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이름은 정호 후원회로 정했어요. 친정아버지께서 5년 전 임종 직전 제게 남기신 네 인생 한 번은 내가 바쳐주마라는 그 한마디를 이제는 제가 다른 며느리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가끔 친정엄마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합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두 분이 손잡고 걸어 다니시던 그 골목길을 이제는 어머니와 제가 함께 걷고 있어요. 어머니는 가끔 그 골목 어귀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친정아버지께서 늘 앉아 계시던 평상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서윤아, 너희 아버지가 너 이렇게 사는 거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엄마, 아빠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한참 동안 같이 평상을 바라봤어요. 28년 동안 갇혀있던 시댁이라는 좁고 어둡고 답답한 우물에서 비로소 빠져나와 친정 동네에 햇볕 가득한 골목길을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매번 새삼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외곽 변두리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정복수는 보증금 500만원짜리 단칸방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평생 자랑하시던 명품 가방 12개는 이미 3년 전 중고시장에 헐값으로 모두 팔려나갔고 진주 목걸이도 금가락지도 명품 시계도 한 점 남김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시어머니의 손가락은 폐지끈에 베인 자국으로 가득 찼고 등은 30년 부녀회 회장 행세하시던 그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굽어 있었습니다. 시누이 정미연은 지방 소도시 변두리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 자리에 있었어요. 카페가 강제 폐업한 뒤 외제차마저 압류됐고 사채빚 5천만 원을 갚느라 명품 옷 한 벌 없이 매일 식당 주방에서 12시간씩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사모님 행세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식당 사장에게 1시간이라도 더 일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한 평범한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회사 횡령 사건으로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업계에서 영구 매장됐어요. 부장이라는 직함은 2번 다시 회복될 일이 없었고 거래처 리베이트 저항까지 함께 드러나면서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 인사팀에 박민호의 이름이 블랙리스트로 박혀 들어갔습니다. 박민호는 이제 어머니 정복순이 사는 단칸방 한켠에서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단 한 채 단칸방 안에 서로 비좁게 끼어앉아 28년 동안 서로의 등을 떠받쳐줬다고 믿었던 그 가족이 사실은 며느리 한 사람의 등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매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어요. 카페 정호당의 통유리 너머로 익숙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정복순이 손수레에 폐지 한 다발을 싣고 앞장서 걸어가고 그 뒤로 시누이 정미연이 식당 유니폼 차림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정장도 입지 못한 박민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휘청거리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정호당 앞을 지나다가 통유리 너머로 카운터에 서 있는 저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누이의 발걸음도 그 자리에서 잠시 굳었어요. 박민호 역시 고개를 들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세 사람을 단 한 번도 알아본 척하지 않았어요. 대신 옆 테이블 손님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정성스레 내어드렸습니다. 손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감사 인사를 건네실 때 저는 그분의 미소를 마주하고 옅게 같이 웃었어요. 통유리 너머의 세 사람은 그렇게 저와 단 한마디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변두리 골목 쪽으로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박재원이 카운터 뒤에서 그 광경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보다 작은 한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엄마, 못 본 척 잘하시네요. 재현아, 사람이 자기 도리를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굳이 먼저 알아봐 줄 필요는 없는 거란다. 박재현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시댁 세 사람의 비참한 뒷모습이 또 한 번 골목길 끝으로 멀어져 가던 그 순간 친정엄마가 카페 테이블에 앉으셔서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우리 딸, 이제 진짜 너 인생 살고 있구나. 네, 엄마,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마주 쥐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이름이 아닌 며느리, 아내, 형수, 올케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온 제가 이제는 카페 정호당의 주인 이서윤으로, 친정엄마 김순자의 딸 이서윤으로, 박지원과 박재현의 엄마 이서윤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서윤이라는 한 사람으로 정확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오후 어머니의 손등 위에서 새삼 확인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따뜻하고 환한 것인지 저는 2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 28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새삼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시댁이라는 좁고 어두운 우물 안에서 작아지기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우물 밖에는 햇볕 가득한 골목길과 따뜻한 카페 한 잔에 커피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길을 처음 한 발 내디디실 때 누군가가 그 등을 받쳐 드릴 거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카페 정호당의 봄은 그렇게 매일 새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도 어머니와 저 박지원과 박지연, 친정 남동생 이서준과 손미경 변호사와 김영호 법무사가 함께 카페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커피 한 잔씩을 손에 들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카페 창밖 골목길 끝 어딘가 28년 가짜 왕국이 무너지고 남은 잔해 안에서 시댁 세 사람은 오늘도 자기 도리를 알아보지 못한 채 또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어쩌면 사는 사람 모든 골목길에 가장 정직하게 박혀있는 마지막 진실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친정엄마 수술날 낚시 간 남편과 그 며느리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패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